오늘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정치나 역사 이야기는 아니고 경제 이야기예요.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이라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 전혀 성장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단일 국가로는 세계에서 미국, 중국 다음으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죠. 일본 경제 성장과 정체는 우리나라와 상당히 닮아 있으면서 또 다른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겪게 될 도전 과제들을 미리 경험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일본 정부의 경제 부양 시도와 그 시행착오들에 대해서요.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의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쿠즈네츠 역유자 가설로 유명하거든요. 예를 들면 부자 나라는 개인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불평등이 낮아지고 가난한 나라는 개인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불평등이 심화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쿠즈네츠가 네 가지 타입의 국가 경제를 소개를 하는데 선진국, 영어로는 이제 developed economies, 그리고 개발도상국, undeveloped economies, 그리고 아르헨티나, 마지막으로 일본 이렇게 나눌 만큼 일본의 경제 발전 속도나 그 구성 요소들이 일반적인 선진국이나 개발도상 국가는 이제 다르다는 이야기였죠. 근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일본의 흔히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의 경제는 30년을 앞서가 버린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자, 과거로 돌아가 보면 1980년대, 90년대는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발전의 속도로 봤을 때 금세 미국도 추월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당시에는 실제로 엄청난 수출 물량하고 그 다음에 활발한 내수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거든요. 근데 이게 9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실물 경기 성장이 더뎌지고 이제 Real Growth Rate, 그 실질 성장 속도가 근 30년 동안 정체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는 거를 이제 스태그네이션이라고 불러요. 이 스태그네이션을 이겨내려고 일본이 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정책들이었죠. 예를 들면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라든지, 그리고 negative interest rate, 그 제로 금리 혹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정부의 적자 지출, 즉 이제 세금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30년 동안 그 어떤 정책도 그다지 이제 효과가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일본의 저성장 이유가 일본 경제에 혹시 뭔가 특이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나라도 이렇게 일본처럼 성장을 하다 보면 똑같이 이런 스태그네이션을 겪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일본이 어떤 경제 확장과 정치의 이런 순환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순환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80년대로 돌아가면 2차 세계대전으로 망가진 경제가 80년대에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회복이 된 정도가 아니라 미국하고 경쟁할 만큼 세계 1, 2위를 다툴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특히 이제 가성비 좋은 자동차나 완성도 높고 튼튼한 전자제품이 수출 성장의 원동력이었죠.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과 비슷하죠. 특히 이 당시에 자유무역의 혜택을 톡톡히 본 게 원자재나 식료품은 수입을 하고 일본은 본인들이 경쟁력 있는 제품들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comparative advantage, 경쟁 우위인 거죠. 미국 같은 나라는 농산물 생산력이 뛰어나고 일본은 전자제품이 뛰어나서 서로 각자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필요한 걸 주고받으면 두 나라 경제가 모두 성장하는 윈윈 무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유무역과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매년 10%가 넘는 경제 성장을 이뤘고 이게 다시 일본 국민에게 이어지면서 엄청나게 삶의 질도 향상이 된 거죠. 자, 근데 우리 미국이 보니까 이게 전자제품, 자동차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 자꾸만 일본한테 밀리게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들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죠. 특히 이제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도요타나 혼다 같은 이제 가성비의 디자인, 성능까지 좋은 제품에 완전히 밀리기 시작한 거죠. 8, 90년대 상당히 많은 이제 미국 노동자들이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자꾸 산업이 밀리다 보니까 실직자도 늘어나고 경쟁에서 자꾸만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미국이 일본 차나 전자제품에 tariffs,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관세의 효과로 단기간에 이제 미국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우위를 갖긴 하지만 뭐 일본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일본도 같이 미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각자 싸고 좋은 제품 간 무역을 통해서 이제 가격이 잘 통제되고 있었는데 미국 국민이나 일본 국민이나 이제 앞으로 수입산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체감하는 물가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서로에 대한 관세로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고 이런 경쟁들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 미국 형님께서 아주 강력한 무기를 또 이제 들고 나오신 거죠. 일부러 이제 달러 가치를 낮추자는 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 달러가 일본, 서도, 그 당시에는 이제 통일 전이니까요. 그리고 프랑스, 영국 화폐에 대해서 일부러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갖게 하자는 협정을 맺자고 한 거예요. 이게 1985년에 이 5나라들이 뉴욕에 있는 프라자 호텔에 모여 협정을 맺고 호텔 이름을 따서 The Plaza Accord 이렇게 협정 이름이 붙여졌어요. 달러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수입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 purchasing power, 구매력이 낮아지겠죠. 반대로 미국 외의 다른 나라 시민들은 미국 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올라가고요. 그럼 미국 수출 기업들은 이런 환율 조작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나 국외적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 미국과의 무역 관계는 이제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일본이 이런 협약을 맺은 이유가 뭘까요? 뭐 그 후 30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본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협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게 힘의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미국이 하자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거절을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관세를 더 올린다든지 일본에 불리한 각종 이 정책들을 내놓으려고 하겠죠. 그럼 어차피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환율을 조정한 거지만 실제로는 수출, 수입, 대내외 경제에 막강한 영향이 생성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함으로써 금융활동을 막아버리고 이게 국민들의 경제활동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랑 비슷한 거예요. 프라자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엔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이제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회사에 주식을 매입한다든지 부동산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투자 활동도 함께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본이 부자가 되어갑니다. 이렇게 80년대 후반 일본은 이제 도쿄 같은 도시는 일도 열심히 노는 것도 열심히 하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된 거죠. 거기다가 이 당시 일본 정부가 금리까지 낮추고 엄청나게 대출이 늘어나면서 이 돈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소비가 아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으로 몰리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일본의 부동산 가격도 폭등하기 시작했죠. 그 우스갯소리로 이 당시 도쿄 땅값이 지구 전체 땅값보다 더 비싸다고 했어요. 지금만 생각하면 웃기지만 이 당시에는 도쿄가 지구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1980년대의 붐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바로 이 시점부터 성장이 멈춘 스태그네이션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1990년대 초 일본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첫 위기가 시작이 돼요. 특히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LTV, 이 LTV가 올라가게 되고 은행들은 이에 맞게 집주인들에게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상환을 요청하게 되면서 이제 파산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이 디플레이션도 발생해 버리고요. 물가가 낮으면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가 하락은 기업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고용도 줄고 급여도 줄고 생산도 줄고 이러면서 전반적인 경제가 위축이 되어 버리거든요. 보통 이제 디플레이션을 그래서 더 안 좋게 봐요. 여기 결정적으로 일본의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수출 기업들의 대출 구조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는 엔화로 대출을 하고 이제 수출을 하면 달러로 대금을 받는데 엔화가 강세가 돼 버리니까 엔화가 비싸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대출금이 올라가 버리는 효과가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잡으려고 일본 정부가 이제 금리를 엄청나게 낮추는데도 엔화 강세의 속도가 줄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1990년대 10년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이제 The Lost Decade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게 앞으로 20년을 더 갈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대출 구조라든지 부동산 폭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갑자기 중국이 훅 치고 들어와 버렸어요. 중국이 이제 경제 개방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많은 해외 기업들이 이제 일본에서 생산을 했거든요. 저렴하지만 뛰어난 노동력 그리고 이제 각종 중간자재 유통이 굉장히 쉽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나서서 경제를 개방하고 해외 기업들의 생산 기지를 유치하면서 일본이 더 이상 이런 노동 경쟁력이나 규모 그리고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1980년대 잘 나가던 이제 직장인들이 은퇴를 하고 연금 부담이 커지면서 젊은 노동자들에게 이런 부담이 전가되는 현상까지 생겨버린 거죠.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또 묻던 얘기가 있냐면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거든요. 장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담이 더 크고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받아서 이를 대체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은 또 고스란히 일본에 남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큰 효과를 가져다 주지는 못한 거죠. 일본 정부가 어떻게든 이 경기를 부양시켜 보려고 이제 정부대로 계속 금리를 낮춰서 경기도 부양해보고 또 엔화 강세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가 0까지 내려가 버려서 이제 더 이상은 금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더 할 게 없다 보니까 그 다음 정책이 바로 이제 QE, 아까 말씀드린 양적 완화예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들리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엄청나게 획기적인 정책이었어요. 이 양적 완화라는 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국채를 사들여서 시장에 돈을 풀어주는 정책이거든요. 엔화가 풀리면 정부가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가게와 기업에 돈을 풀어주고 또 그 엔화 양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환율도 안정되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였죠. 요즘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로 국채를 사들이죠. 근데 이 당시 일본 중앙은행은 급해서 그랬는지 국채고 회사채고 주식이고 사들일 수 있는 자산을 모조리 사들이게 돼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일본 중앙은행이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일본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일본은 이런 정책의 효과를 못 봤을까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일본은 이런 경제 정책을 너무 길게 가져가서 큰 효과를 못 봤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은 단기간에 돈을 풀고 경제가 부양되기 시작하면 다시 돈줄을 죄어버렸지만 일본은 거의 20년째 같은 정책을 유지해왔거든요. 시장에 2배가 넘는 돈이 유입이 되는데 미국은 예를 들면 이걸 2년에 해버리고 일본은 이걸 20년 동안 천천히 해온 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제학가나 금융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유동성을 통한 부양책은 단기간에 빠르고 강력하게 해야 효과를 본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생산적인 측면이에요. 돈을 풀면 그게 다시 생산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일본은 이미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다 보니까 이런 부양책이 국가 생산으로 이어지는 강도가 약해졌던 거죠. 30년 전에 활발했던 생산력과 지금을 비교하면 그 힘이 엄청 약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사실 이 일본 특유의 문화적인 요소라 그래요. 특히 이제 전문가와 소비자의 특성이 다른 나라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일본의 공채 문화와 한 기업에서 은퇴할 때까지 일하는 문화는 중간중간 이직을 통한 급여 상승이나 승진 혹은 이제 어떤 분야로 전문가로 이제 성장하고자 하는 이제 성장 동력을 저해시켰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흔히 이제 저희가 disposable income이라고 하는데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단순 비교만 해도 미국은 이 disposable income이 1990년대 5,000불 수준에서 2022년도에는 거의 2만 불을 웃돌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일본 소비자는 굉장히 검소하고 아끼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기업이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전국적으로 사과의 광고를 올리는 것만 봐도 일본 소비자가 물가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수입이 늘 거라고 기대가 되면 가격 상승도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경험으로 수입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격 상승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본 경제가 무너져 내릴까요? 아니요. 아마 숫자를 보시면 감이 좀 오실 거예요. GDP는 미 달러로 환산하면 약 5조 달러가 좀 넘어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약 2.5배 수준인 거죠. GDP per capita, 인당 생산량도 약 4만 불이 넘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더 높은 나라라면 미국, 독일, 호주 정도밖에 없어요. 성장률로 가게 되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뭐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니까요. stability, 그 안정성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이제 엔화가 기축통화라는 점, 오랜 기간 탄탄하게 이제 국제관계를 쌓아온 점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죠. 산업에서는 이제 자동차와 전자제품, 그리고 중간재, 그리고 이제 소재 쪽으로는 아직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사실 이 성장 속도나 산업으로 보면 일본의 80년대는 우리나라의 지금과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이 굴지 기업들이 진보되고 완성도 높은 이제 제품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더불어 이제 일본의 노래, 애니메이션 같은 문화 콘텐츠 사업에서도 우리나라의 지금 BTS 그리고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성장하고 있고요. 또 앞서 이야기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든지 주식 시장의 성장, 자본의 이동 이런 모습들도 비슷하게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아마 2020년대는 일본의 1980년대처럼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10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다양한 견제를 받게 되죠. 아까 말한 프라자 어코드처럼 강대국에 의해 강제로 환율 조정을 당하거나 무역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대출 문제, 고령화, 산업의 이제 하향기 이런 안 좋은 문제도 비슷하게 겪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일본이 이런 어려움에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강력한 기축통화 그리고 금융에서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성장기에 해외 자산에 투자를 엄청나게 해놨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일본의 이 대외 순자산, 즉 이제 일본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원화로 1경 1690조가 넘어요. 30년째 세계 1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도 못 따라가요. 이런 투자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기업이 해외에 투자를 할 때 금융사들이 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런 거거든요. 말 그대로 아버지가 깔아놓은 자산이 많아서 게으른 아들이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은행과 산업이 분리되어 있어서 기업이 힘들 때 도와주거나 혹은 이제 해외 투자나 해외 진출에 금융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또 이제 대한민국 원화는 엔화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실은 더 빠르게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실함과 업무 능력 그리고 인적 자원이거든요. 이 강점을 잘 살려서 앞으로 더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 취업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